당신에게 행복을 주는 삶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최근 삶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각한 일 중독 사회이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지닌 한국. 이제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거, 좀 편한 음식 먹으면 힐링되니까.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런 걸 찾지 않을까 싶어요. 좀 소박하고 누가 보면 헐벗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풍족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여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창한 성공이 아닌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흰 포크, 욜로, 휘게 등 이들을 이르는 말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강원도 춘천의 한 캠핑장. 일요일 아침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캠핑장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캠핑 요리 삼매경에 빠져 있는 김정은 씨.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요리 연구가로 몸이 2개라고 해도 모자랄 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죠. 그런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랜만에 저희가 안지 한 17년 넘는 다 지인들이거든요. 같은 업계에 있는. 그래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뭐 친구들보다도 더 약간 애틋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울에선 사실은 따로 만나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외곽에 나와가지고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고 또 반려견도 데리고 나오고 해서 그냥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모임이라 그럴까? 좀 모임이라 그러기보다는 그냥 각각 좀 힐링을 하려고. 그녀가 행복을 찾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한 달에 2~3번 자연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제철 식재료로 차린 건강한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뭐 누가 먼저랄 거 없이 그냥 이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또 저희는 또 저희대로 또 저희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또 보여주고 이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캠핑에서 솜씨 좋은 그녀의 요리 실력은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그래도 캠핑 야외에 나오면은 바베큐 요리 하고 싶어가지고 구워 먹는 요리 한 가지는 있어야지 좀 기분이 날 수 있고 든든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절기에 면역력도 증가시켜주고 또 돼지고기를 이렇게 꼬치 요리하고요. 또 그냥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위별로 좀 다양하게 3가지 부위를 준비해서 저는 있고 또 각각 트럭 파티처럼 조금씩 가지고 와서 같이 차려서 먹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덜 되니까 누구는 과일 가져오고 음료 가져오고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최소한의 도구와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지만 도시에선 느낄 수 없는 여유와 즐거움이 가득하죠. 오늘의 메인 메뉴는 색색의 채소와 돼지고기가 곁들여진 바비큐네요. 서울에서 아무래도 서울 안에 있으면은 뭔가 연락이 오고 그러면 약간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근데 여기 딱 오면 일단은 뭔가 연락이 와도 못 가잖아요. 딱 포기하기로 내려놓으니까 그러면 핸드폰 울리면 잘 안 받고. 그 사이 푸드 스타일리스트인 경미 씨는 친구들과 테이블 세팅에 나섰는데
뭔가 부족한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바삐 갑니다. 그러고는 싱그러운 나뭇잎을 따는데요. 테이프 세팅할 때 필요한 나뭇잎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에서만 할 수 있는 플레이팅 할 때 필요한 잎을 사실은 원래는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연의 이파리라는 일이 많아서 따가지고 하면 더 싱그러워요. 자연스럽죠. 그녀의 센스 덕분에 캠핑 분위기가 한층 살아났습니다. 푸르른 나뭇잎으로 꾸며진 식탁의 분위기가 화사하네요. 이런 소박한 즐거움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한가로운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일상의 스트레스는 날아가고 다시 한 주를 버틸 힘이 생기죠. 떨어져 나와서 한가로운 곳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돌아갔을 때 굉장히 시너지도 생기고 좀 재미있는 뭔가를 좀 우리 셋이서 꾸며볼까? 그런 아이디어로 예를 들어서 뭐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작품을 만든다든지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는 이 멍 때리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이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음식을 나르며 모두 함께 테이블을 채워갑니다. 소박하지만 자연의 색과 향을 그대로 살린 균형 잡힌 한상 차림. 이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유로운 식사를 즐길 시간입니다. 여럿이 나눠 먹으니 더욱 꿀맛. 비싼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소박한 일상을 보내는 것. 이는 최근 유행하는 킨포크 라이프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삶을 즐기는 걸까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이게 약간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대화 안에도 굉장히 편안하고 느낄 수 있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 자신을 찾고 싶고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같아요. 삶의 속도를 늦추면서 시야가 더 넓어졌다는 정은 씨. 그녀가 찾은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네요.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좀 비우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좋은 사람들이랑 보내는 거 그런 게 되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은 씨의 삶의 방식과 닮아있는 킨포크 라이프란 가까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여유롭고 소박한 삶을 일컫는 말이죠. 미국의 포틀랜드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지향하는 잡지를 통해 탄생했습니다. 일단은 매거진은 2011년도에 그 네이선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친구들하고 같이 미국 포틀랜드에서 자신들이 좀 전원 생활을 여유롭게 사는 모습들을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오프라인 매거진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된 거죠. 1년에 단 4차례 발간되는 킨포크 매거진은 현재까지 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잡지에는 밭에서 수확한 작물이나 이웃과 식사를 나눠 먹는 등 따뜻한 일상의 모습이 수록돼 있죠. 그 초기 킨포크에게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가까운 지인들과 밥을 먹고 서로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들에 많은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행복에 대한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작고 단순하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고 그리고 자연 친화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삶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디테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주 크고 화려하고 값비싼 것들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죠. 국내에는 가수 이효리의 라이프 스타일로도 알려졌습니다. 속일댁으로 변신한 그녀의 소박한 제주 생활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죠. 이런 새로운 삶의 형태는 우리나라에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가치 지향적인 소비 문화가 주목받으며 허례 허식과 거칠애를 버리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서울 홍제동의 한 빌라. 이곳엔 행복한 도시농부가 삽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는 그녀. 옥상으로 올라가자 푸르른 텃밭이 펼쳐집니다. 마치 주마을 농장에 온 듯하네요. 올해로 3년째 도시농부의 삶을 즐기고 있는 효진 씨. 그녀에게 옥상 텃밭은 행복을 전해주는 작지만 소중한 공간입니다. 조금 느리지만 사계절 텃밭이 주는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한 그런 먹거리 이런 거를 저희가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이런 옥상 텃밭을 조금씩 이제 늘리면서 이제 하는 말은 저한테 다 이거 다 저를 먹이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다, 열심히 하는 거다, 그렇게 고맙게도 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남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워낙 이런 식물을 가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블루베리 묘목 한 그루였습니다. 화분을 기르는 즐거움에 빠져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옥상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죠. 그리고 다음에 앵두, 호박, 포도, 딸기 등 텃밭에 맺힌 결실을 보며 부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과가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올해가 저희가 2년째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과가 지금 이게 양이 이렇게 좀 열매가 지금 좀 작년에 비해서 많아졌고, 그다음에 이쪽 옆으로 요게 이제 요것도 요 2년째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무가 이제 여기서 자란 지가 2년째인데, 요거는 대추나무고 지금 열매가 지금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에요. 저쪽에 조금 몇 개 좀 열렸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사과 위쪽에 좀 열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열매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잘 기르고 하니까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열매들이 좀 많아지고 더 커지더라고요. 예. 계절마다 제철 과일을 맛보는 재미가 있는 효진 씨네 텃밭. 그녀의 텃밭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두매 부추며 깻잎, 대파 등 15가지의 유기농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이쪽으로 가셔서 작물 또 다른 거 보실까요? 그리고 효진 씨 텃밭의 자랑.
요즘 제철을 맞은 무화과입니다. 도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작물인데요. 만져봐. 이거는 이거? 남편이 무화과를 한번 이제 길러봤는데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그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무화과가 또 생각보다 굉장히 발육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키우는 그 재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번식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가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외래종이다 보니까 또 종류가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또 남편이 가장 아끼는 무화과 나무들. 5가지가 넘는 다양한 품종을 심었습니다. 지난 봄부터 부단히 애정을 쏟은 덕분일까 올해는 2배나 많은 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잘 익어 달달한 향을 풍기는 무화과를 수확할 때 가장 기분이 좋다는 효진 씨. 그녀가 찾은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이런 그 작물들의 이제 이 양이 무슨 저희가 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일이 너무 많고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소소하게 이제 손이 가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하고 하니까 남편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옥상에서 둘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햇빛이 강하지 않을 때는 가끔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제 둘러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마귀가 있다, 뭐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서로 꽃이 많이 폈다, 그리고 감상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예. 지금의 행복은 이웃들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힘이 좀 필요합니다. 혹여나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 옥상 관리만큼은 부부가 철저히 담당합니다. 또 수확한 작물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웃에게 선물하죠. 이 역시 옥상 텃밭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빌라 주민들 너무 감사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제 매년 이제 그렇게 이제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올해는 거기다 편지에다가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작은 그 메모에다가 저희 이제 또 둘 다 미술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얼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귀엽게 그렇게 해서 선물을 했더니 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앵도 이런 거는 조금 맛보여드리고 이렇게. 텃밭 관리와 무화과 수확을 마치고 집으로 내려가는 효진 씨. 때마침 시어머님이 놀러 오셨네요. 갓 수확한 제철 과일들을 맛보여 드리기로 합니다. 이게 이제 수확한 이제 포도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이 포도가 굉장히 향이 좋더라고요. 향이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비가 올 때 조금 수확을 했기 때문에 올해 좀 비가 와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당도는 조금 덜하면서 이게 좀 새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는 그냥 안 먹고 요거 그 포도 주스 그거를 해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랑 그렇게 마시려고 합니다. 먹으면 되는데 그냥 이게 유기농이. 잘 익은 포도알을 껍질과 씨앗까지 통째로 갈아내면 영양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천연 주스가 탄생합니다. 색깔이 이렇게 진한 색깔이 그래 나온 거거든요. 먹기 좋게 체에 걸러주면 효진 씨표 특제 포도 주스가 완성되죠. 수확해 얼려두었던 블루베리를 요구르트 위에 올리면 손님 맞이에 좋은 근사한 디저트가 완성됩니다. 섞여 있는데요. 종류가 2가지가 좀 다른. 오늘 갓 수확한 무화과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과연 어머님이 좋아하실까요?
주스 맛있게 만들었네. 보자, 맛을 한번 보자. 아유, 맛있다. 옥상 텃밭을 가꾸며 가족들의 일상에는 활력이 생겼습니다. 텃밭에 대한 이야기로 부부는 밤새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한 적도 있죠. 이들에게 텃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냐면 실내에서만 계속 있다 보면은 좀 이렇게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옥상 텃밭에 가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텃밭도 이제 돌보면서 하늘도 좀 바라보고 바람도 좀 쏘이고 이러면은 기분 전환이 굉장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남편이랑 같이 또 텃밭을 돌보고 또 얘기 나누고 또 땀 흘리고 또 몸을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저절로 좀 그런 스트레스가 움직이다 보면서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 좋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바쁜 삶 못지않게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삶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감성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왜 이런 삶에 주목하는 걸까요? 헬조선, 흑수저. 요즘 우리 사회를 대변하는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취업난 등 불안한 사회의 모습이 신조어에 그대로 반영돼 있죠. 사실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10점 만점에 5.8점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죠. 그리고 이마저도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높지만 개인의 행복은 정체돼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 많은 단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거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약간 그런 사회적인 단점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전 방식처럼은 계속해서 이제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전 방식으로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이제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 트렌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충돌 조절 장애 환자는 작년에만 6천여 명에 달했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 30대 화병 환자도 5년 새 53%나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분노하거나 우울해할 수만은 없는 법.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 좌절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란 생각에 미래보다 현재의 나에 집중해 살아가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인 욜로.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셸리 비스코비치 교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4주 후 학생들은 스트레스, 우울증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죠. 욜로란 인생을 최대한 즐기며 살자는 신조어로 현재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의 카르페 디엠처럼 한 번뿐인 인생,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에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행복지수 1위의 나라 덴마크의 비밀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추구하는 휘게 정신에 있다는 의견이 있죠. 휘게 정신이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이나 안락한 환경에서 오는 행복을 즐기는 문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삶의 형태는 SNS를 타고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소비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이게 훨씬 더 절박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원하는 일을 찾기도 힘들고 성취감을 느끼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부모님 세대처럼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성공하는 그런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에서 훨씬 더 절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방법을 찾고 싶은 노력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혼밥, 혼술 등은 이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끈 문화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넘어서 팍팍한 현실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문화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죠. 외로운 밥상에 서글픈 사람들을 위해 대전의 청춘들이 나섰습니다. 매월 한두 차례 1인 가구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 소셜 다이닝 모임. 대여한 작은 카페에서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자취방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즐기던 청년들이 함께 밥을 지어 먹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셜 다이닝은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고 소통하는 문화입니다. 대전에 이제 대학생들이 되게 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중에 대학생들 대부분 자취생이나 1인 가구가 많아서 그것을 타겟으로 삼아서 저처럼 혼자 먹기 좀 서글플 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음식으로 좀 더 친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음식이나 매개체 통해서 서로 좀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모임의 주최자인 구용진 씨는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그리고 행복하게 먹기 위해 즐거운 청년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청년들이 한솥밥을 먹기 시작한 건 2013년도부터. 자취방에 모여 밥을 해먹었던 작은 모임이 2014년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더 많은 혼밥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됐죠. 오늘의 메뉴는 먹음직스러운 비빔밥. 거창한 음식은 아니지만 함께 해먹는 것 자체로 사람들은 신이 납니다. 첫 만남에 서먹했던 관계도 음식을 하며 화기애애하게 바뀌죠. 식탁 위에서 이뤄지는 소통으로 위안을 받는 사람들. 그들은 왜 이곳을 찾는 걸까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밤새 먹으러. 제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뭐 가족 생각도 나고 친구가 보고 싶으면. 근데 또 혼자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은 더 외롭고 약간 스트레스도 더 받고 그래서 차라리 외로울 바에는 몸이 고단한 게 낫다. 그래서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소비하고 싶었던 청춘들. 식사를 하는 동안 지역 문제를 고민하기도 하고 그날의 주제를 정해 토론도 합니다. 그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쨌든 집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그냥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을 때 선택할 수 있지 죽어있을 때 선택이라는 건 못하잖아요. 죽으면 그냥 그 이정이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게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딱 반을 넣었던 거예요. 이번 주제는 함께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쉐어하우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는데 당장 아래층에 입주하고 계신 중국인 유학생들이랑은 만난 적도 별로 없긴 한데 인사도 잘 안 하고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아는데 저쪽이
거를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멀어지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연들은 그냥 그때가 먼저 다가가고 해서 계속 연락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취업과 진로, 연애 등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대화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 늦게까지 계속됩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서 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딱 대학교를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전문직 좀 그런 데를 빨리 나와가지고 그런 길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실습도 나가다 보고 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서울로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 다 신경 안 쓰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 약간 이런. 대화와 소통이 점점 단절되는 현실에서 따뜻한 한 끼를 함께하며 도시 생활의 외로움을 치유하는 사람들. 소셜 다이닝은 사람들을 다시 이어주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인 셈이죠. 환경의 변화, 주거 환경의 변화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예전에는 한 마을에 같이 살았는데 요즘에 아파트에서도 솔직히 옆집하고 아예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다른 분들 만나고 싶은 게 강해지는 것 같고 오할 기기나 이런 거 보면 플랫폼인 것 같아요. 만나는 소모임 이런 거 어떨지도 오픈스 이런 것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좀 실제 만났을 때 좀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나 이런 걸 찾아서 노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주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한 운치 있는 나무집. 분주한 도심과 달리 시간이 유독 느리게 흐르는 듯한 이곳은 안석, 이진숙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동네 책방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살던 부부는 행복을 찾아 아무 연고도 없는 광주로 내려왔습니다. 직접 보금자리이자 작은 도서관인 이 건물을 짓고 마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는데요. 이렇게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오던 이곳은 2015년 도서관 자립을 위해 북카페에서 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간이 한정된 터라 큰 서점처럼 모든 책을 들여놓을 수 없어 부부가 고르고 마을 주민들이 추천한 책 500여 종이 서가를 채우고 있죠. 안석 씨가 서점 옆에 위치한 특별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저희는 다석의 서지라고 불리는 작은 도서관인데요. 이제 지역 동네 분들이 누구든지 와서 함께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 공간에서 책이 많은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자보는 경험은 어떨까? 그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2층의 작은 다락방. 책으로 빼곡한 이곳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하룻밤을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죠. 저희가 도서관과 북카페를 시작한 건 2011년이었어요. 그래서 책과 관련된 일을 한 5, 6년 쭉 해오다가
조금 더 이 책을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좀 만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경험도 공유하고 그런 방식으로서 저희의 공간을 좀 같이 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을 좀 사용해 보면 어떨까. 근데 마침 북스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잠을 자는데 책과 함께 그 공간에 묵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북스테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북스테이란 말 그대로 책이 가득한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책에 둘러싸여 여유 있게 책을 읽으며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 쉬어가자는 시도죠. 이곳에서 안정을 찾은 안석 이진숙 부부는 이 느림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북스테이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던 분들이 뭔가 삶의 방향의 전환을 좀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북스테이를 찾아오고 그런 분들과 함께 만남에서 아 맞아 이런 삶도 가능해 아 참 맞아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어 이제 그게 북스테이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행복한 삶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던 부부. 지금 두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진 않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려서 들은 행복은 뭐냐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회사에 가서 월급 많이 받고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삶을 추구하며 막 살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만 행복일까? 다른 곳에도 행복이 있을 거야.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이웃 사람과 친구들과 그리고 좀 더 자연과 함께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내가 숨 쉬는 걸 느끼면서 그리고 새소리와 자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느끼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라는 것으로 조금씩 방향이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반가운 이웃이 찾아왔습니다. 광주에 내려와 인연이 닿은 정희 씨. 안녕하세요. 앉으시지요. 기다리는 사이 우리가 코코아를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광주교육청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그녀는 북스테이를 통해 얻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종종 가족들과 서점을 찾아 안석 이진숙 부부와 시간을 보내죠. 뭘 뜨거워? 뜨거워. 아 숟가락. 거기 형아들 있더냐?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던 타지 생활이었지만 책을 매개로 주변 이웃들과도 이렇게 친해지게 됐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퇴근하고 바로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북스테이를 신청한 정희 씨. 정희 씨 부부는 이번 주말 이곳에서 오롯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때마침 나들이를 이 공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공간 자체가 그 막 번화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그 좀 다른 시공간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건물 외관도 그렇지만 일단 딱 들어오면 아 저기와 세상과는 좀 이렇게 떨어져서 아 뭔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일단 분위기도 너무 따뜻하고 그 찾아오는 이유는
어찌됐든 이 공간에 오면 좀 이렇게 쉼표가 하나 딱 찍히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그래서 찾게 됐어요. 와서 먹어도 되는데 톡톡하고. 일을 하다 보니 평일에는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희 씨 부부는 종종 북스테이를 통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게 하죠. 사람과 책을 통해 삶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들이 찾는 행복한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가 그 입신양명이라고 너의 이름을 알려야 성공한 거다라는 이 하나를 가지고 모두 다 100m 달리기 선상에서 뛰쳐나가서 꼬린지점 없이 뛰어가고 있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삶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삶도 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삶을 우리 모두가 선택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내 스스로가 좀 알아가고, 말하자면 내 안에서 나한테 이렇게 살자라는 소리가 막 들릴 때 그걸 모른 척하지 않고 한번 해볼까? 라고 용기를 내고, 그래서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런 것이 저희가 원하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누구나 추구하는 행복한 삶, 그 복잡한 방정식을 풀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사소한 것들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생각할 때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즐거움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즐거움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거든요. 즐거움의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삶은 각자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저에게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행복에 이르는 과정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용기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해 노력할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것이죠.